카페에서 들려주는 어른들의 자장가 수면의 낭독 순항입니다. 한 심리학자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꼭 가져야 할 것을 유연성이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몸에도 유연성은 꼭 필요한 것이겠지만 아마 심리학자가 강조하고 싶은 유연성이란 마음의 유연성인 것 같습니다. 반짝이는 청춘 시대의 중심에서 한 발짝 물러선 것 같은 기분. 하지만 우리는 그런 세월의 변화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마음의 유연성을 길러야 합니다. 다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요. 달라져가는 나의 위치에서 그때마다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는 능력을 키운다면 우리는 인생의 모든 단계마다 나의 가치를 발견해 갈 거예요. 고생한 오늘 밤을 함께할 책은 이도우 작가의 산문집 밤은 이야기하기 좋은 시간이니까요 입니다. 관계와 소통에 대해 가끔 생각한다. 나는 친구나 지인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대신 깊고 오래 사귀는 편이고 금세 가까워지는 건 어려워해도 한 번 마음을 열면 잘 변하지 않는 편이다. 인터넷 세상이 되면서 트위터와 인스타그램 같은 SNS 계정에서도 어떤 인연들을 만났다. 비슷한 일을 하는 작가들이나 편집자들과도 10여 년 넘게 온라인 소통이 이어지는데 저마다 마음이 복잡해지는 시기에 한 번씩 계정을 닫고 잠수를 할 때가 있다. 나도 그렇고 아마 SNS를 하는 이들은 대부분 마찬가지일 거다. 누군가 한동안 보이지 않으면 근황이 궁금해지지만 그렇다고 따로 개인적인 연락을 해보지는 않는다. 상황이 정리되고 마음이 내키면 다시 돌아오겠지. 기다리지 않으면서 기다리는 마음이 된다. 더 어리고 젊었던 나날에는 주로 전화 때문에 티격태격할 일들이 생기곤 했다. 가까웠던 친구들 중엔 더러 전화를 받지 않거나 오래 연락이 끊겨 다른 친구들을 서운하게 만드는 이들이 있었던 탓이다. 언젠가 같이 만나기로 했던 날 K가 연락도 없이 나타나지 않았고 휴대폰을 걸어봐도 받지를 않았다. 그런 일이 자주 반복되던 무렵이었다. 늘 구심점 역할을 하던 친구 엘이 몇 번 통화를 시도하다 실패하고는 내 앞에 마주 앉아 울컥 소리치듯 말했다. 왜 너희들은 툭 하면 전화를 안 받니? 누군가 잠수를 타도 의뢰 그러겠거니 하는 나는 피식거리며 엘에게 대답했다. 그러니 이제 그만 너도 K를 버려. 대학로에서 밥을 먹고 약간의 술을 마시고 또 자리를 옮겨 차를 마시는 동안 우리는 조금 쓸쓸해졌다. 문득 엘이 중얼거렸다. 그 애는 왜 우릴 이렇게 쓸쓸하게 만드니? 그런가? 쓸쓸한가? 새삼 삶에서 찾아오는 쓸쓸함에 대해 돌아본다. 어차피 가까운 이들과 무관하게 인생은 쓸쓸함이 기본값 아닐까. 나는 솔직히 말했다.
그래서 한 글자라도 더 쓰고 싶나 봐. 뭐라도 써놓아야 덜 쓸쓸하고 살아있는 것 같고 나중에 떠날 때 덜 억울할 것 같아서. 엘은 가만히 생각하더니 웃으며 말했다. 이제 알았어. 나는 왜 뭘 쓰고 싶은 마음이 없는지. 난 쓸쓸했다가 그 순간이 지나면 내가 쓸쓸했다는 걸 잊어버려. 엘은 잘 잊어버린다. 그래서 내가 그녀의 외장 하드디스크 노릇을 했는데 이를테면 몇 년 전 그날 나는 그 사건에 대해 뭐라고 말했었니? 라고 물으면 너는 이렇게 저렇게 말했어 라고 대답해주는 식이었다. 뭐랄까, 엘의 그런 심플함을 나는 좋아했다. 내가 연연해하고 잘 버리지 못할 때 그 친구는 쉽게 잊어버리고 내려놓고 손을 털곤 하는 모습을. 우리가 웹에 만든 카페 게시판에서 몇 년 동안 저마다 수많은 글을 남겼다. 누구한테나 결코 말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것은 있기에 모든 걸 고백하지는 않았지만 살면서 만나는 크고 작은 순간들을 일기처럼 기록했었다. 엘은 그 공간이 있어서 그나마 자신이 쓸쓸했음을 기억할 수 있노라고 했다. 지나간 글을 뒤적이며 낯설고도 낯익은 제목을 눌러보면 어느 해 몇 월 며칠 무슨 까닭에 불현듯 쓸쓸함이 찾아와 몇 마디 남기게 되었는지 확인하게 된다고. 생각해보면 그 게시판은 기쁠 때와 즐거울 때보다 쓸쓸할 때 많이 찾았던 것 같다. 더 이상 올라오지 않는 근황도, 지금은 링크가 끊긴 노래도, 더 앳되고 건강해 보이는 얼굴의 사진도 그때의 이야기들과 함께 다 멈춰져 있다. 관계와 소통은 이어졌다가 끊어지고 끊어진 줄 알았다가도 연약하게 연결되는 미세신경 같기만 하다. 계정을 닫고 사라졌다가 돌아오는 이들도 일상의 쓸쓸함을 남길 곳이 그곳이니까 다시 오는 게 아닐까. 타인에 대한 호기심보다 스스로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결국은 쓸쓸한 순간을 견디기 위해 돌아오는 사람들. 행복한 사람은 글 같은 건 쓰지 않는다던 낡은 명언이 있지만 우리는 이미 안다. 늘 행복한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을.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앞으로도 없을 거란 걸. 이제는 아무도 찾지 않는 게시판에 1년에 두어 번 혼자 들어가 볼 때가 있다. 버려진 것처럼 남겨진 제목들을 눌러 물끄러미 읽으며 비로소 깨닫는다. 쓸쓸함은 기록되어야 한다고. 기록하지 않은 날이 기록한 날보다는 훨씬 많고, 아이러니하게도 그렇다면 그 많은 날은 쓸쓸하지 않았던 날들이니까. 미처 쓸쓸할 새도 없이 살아낸 비어있는 날짜들을 기억해 주기로 한다. 기록하지 않았던 이름표 없는 보통의 날들. 여리고 풋풋했던, 인생이 평탄하고 버드나무 말고는 아무도 눈물 짓지 않았던, 베개 옆에 꿈이 있어 고마웠던 그날들을. 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무렵 우리 가족이 화단에 해바라기가 자라던
집의 옥상방에 새들어 살았을 때 일이다. 아래층 주인집 뒤란으로 돌아가는 모퉁이에 부엌이 딸린 단칸방이 하나 있었는데 다리가 불편한 수 놓는 아주머니가 살았다. 학교 갔다 오면 책가방을 내려놓고 단칸방에 자주 놀러갔다. 말수가 적은 아주머니는 윗집 아이가 드나들어도 귀찮아 하지 않고 늘 같은 자세로 자수만 놓았다. 크고 기다란 병풍을 한 폭 한 폭 채워가는 동양자수였다. 꽃이 피고 학이 날고 바위와 사슴, 폭포도 있는 풍경들. 나는 그 수틀 아래 들어가 누워있는 게 좋았다. 병풍 한 폭만한 크기의 수틀이니 어린 내가 들어가 똑바로 누우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수틀 그림자 아래 들어갔다. 눈앞에 손바닥 두 뼘만큼 올라간 위치에서 바늘이 천을 뚫고 내려오고 다시 수틀 아래로 아주머니 손이 들어와 바늘을 밀면 자수실을 매단 채 또 천을 뚫고 올라갔다. 끊임없는 오르내림. 어느새 꽃이나 잎이나 무늬가 만들어지는 게 신기했었지. 그리고 아깝다고 생각했다. 자수의 뒷면이. 취미가 아닌 생업이었던 만큼 솜씨가 고운 아주머니였으니 그 병풍 자수는 앞면이나 뒷면이나 내 눈엔 별 차이가 없었다. 같은 문양, 같은 색깔의 실, 같은 손길이 지나간 흔적. 서로 좌우 반전의 모습이라는 것만 달랐다. 바늘이 내려오면서 나를 찌를 리 없었지만 수틀 아래 누워 약간은 짜릿했다는 것도 기억한다. 시간이 흘러 대학 때는 근처 가게 중에서 레떼라는 카페에 추억이 많았다. 그 주인이 매일 술을 놓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앞머리는 요즘 표현대로라면 뱅 스타일이지만 당시로 바가지 머리처럼 가지런히 다듬고 긴 뒷머리는 헝겊으로 질끈 묶었다. 색깔이 다양한 앞치마를 즐겨 입고 차를 끓여내오는 틈틈이 동양자수를 놓았다. 레떼 주인의 전용 탁자는 작업 중인 천과 수틀, 색색의 자수실로 가득했다. 그녀가 수 놓는 걸 구경하다 가끔 말을 걸면 대답이 건너왔다. 얼마나 진척됐나 보여주기도 했고 그때도 나는 여전히 자수의 뒷면이 아까웠다. 이미지의 중첩이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나는 레떼 주인이 다리가 불편했다고 기억하고 있었다. 졸업하고 동기들과 우연히 얘기를 나누다 내 기억이 틀렸다는 걸 알았다. 레떼 주인의 다리는 아무렇지도 않았다고 다들 말했다. 그들 말이 맞을 것이다. 나도 모르게 이미지의 전형에 갇혀 있었음을 깨닫고 혼자서 부끄러웠다. 몇 년 뒤 한 번 들렀을 때 레떼 주인은 반가워하며 동양자수로 장인 타이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려주었다. 내일인 듯 기뻤다. 그녀의 자수는 어린 시절 아랫방 아주머니의 자수와는 같고도 달랐다. 하나는 좋아하는 취미를 꾸준히 발전시켜 사회적 타이틀까지 받았고 하나는 아마도 일감이 적성에 맞긴 했겠지만 바늘을 놓아서는 안 되는 생업이었다. 그 단칸방의 어둑하고 따뜻한 공기와
이젠 얼굴이 기억 안 나는 아주머니의 앉은 모습, 병풍 수틀과 그 아래 누워 올려다본 무늬의 뒷면 같은 것들이 가끔 그립게 떠오른다. 표구를 끝내면 자수의 뒷면은 영영 가려진다. 좌우 반전의 쌍둥이여도 보이는 건 앞면뿐이고 그게 뒷면의 운명이다. 하지만 나는 자수의 뒷면 같은 사람도 좋다. 사람들은 흔히 그런 말을 한다. 이런 재능을 갖고 있으면서 묻히는 건 너무 아깝다. 이 정도면 남들 앞에 나서도 나무랄 데 없다. 더 재주 없는 사람도 잘 되고 있는데 당신이야말로. 재능을 알아주고 아까워해서 하는 충고이니 고마운 말이다. 또한 부추기는 말이기도 하고. 그렇게 응원을 받아 세상에 나가거나 무대에 오르는 게 적성에 맞는 사람도 있고, 그 재능을 자신과 소수 주변 사람만 같이 향유해도 족한 사람이 있으니 자수의 앞면과 뒷면 같다. 낡은 질문이지만 다시 한번, 인생이란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어떤 삶이 더 가치 있다고는 말 못하겠지만 결국은 태어난 상정대로 살아가는구나 싶다. 그리고 여전히 나는 가려진 자수의 뒷면을 아까워한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며, 뒷면을 똑같이 수놓지 않고서는 앞면도 수놓을 수 없는 것이건만 그 자체로 의미 있다 생각하면서도 뒷면은 여전히 애달프다. 영화 쇼생크 탈출에서 누명을 쓰고 긴 세월 교도소에 갇혔던 앤디는 탈옥을 계획하며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고 지냈던 죄수 레드에게 말한다. 언젠가 당신이 가석방으로 나온다면 전에 얘기했던 남쪽 바닷가로 나를 찾아와요. 추억이 없는 따뜻한 곳에서 다시 만납시다. 그 대사가 잊히지 않았다. 추억이 없는 따뜻한 곳이라니, 살아온 날만큼 누적된 수많은 기억을 뒤로하고 아무 추억도 없는 낯선 곳이란 얼마나 새롭고 무해한 장소일까. 나에 관한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에 아무렇지 않을 수 있는 어딘가에 대해서. 교도소에서 억울하게 19년을 보냈던 앤디는 지난날의 배신감과 고통, 슬픔에 사무쳐 모든 추억이 지긋지긋했던 것이다. 그가 꿈꾸는 따뜻한 곳은 추억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장소였기에 차라리 존재하지 않은 시간과 가보지 않은 공간을 갈망하는 그리움을 이해하게 만든다. 한 시절의 시작과 끝은 겨울일 때가 많았다. 졸업과 입학, 취업 시즌이기도 했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거나 환경을 바꾸는 시점이 대부분 추운 계절이었기에 영화 속 대사가 더 사무쳤던 것 같다. 쇼생크의 두 남자는 따뜻한 남쪽 바닷가에서 기어이 재회한다. 소설과 영화는 편집된 세계라서 엔딩은 거기서 멈추지만, 만약 속편이 있었다면 그들은 그 바닷가에서 또 다른 추억들을 만들며 살았겠지. 그러니 아이러니한 것은 기껏 추억이 없는 따뜻한 곳으로 가 우리는 또 추억을 만든다는 사실이다. 살아가는 건 끊임없이 기억을 쌓는 일이고, 때로 그 기억이
힘이 되어주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 누적된 무게에 피로해질 때쯤 한 번쯤 스스로 리셋 버튼을 눌러 아무도 나를 모르는 추억이 없는 곳에서 새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된다. 쉽게 잊지 못하고 기쁨도 슬픔도 오래 간직하는 유형의 인간이다 보니 나 자신을 자책할 때가 많아서일까. 몇 해 전 필리핀에서 2달을 지낸 적이 있었다. 그곳에 사는 지인이 쉬러 오라고 너그러이 말해주어서 뚜렷한 목적도 없이 그저 쉬다가 왔다. 2달 동안 책을 한 권도 안 읽었는데 헌책방에서 문고 몇 권을 샀지만 읽지 않고 내버려둬도 아무렇지 않았다. 읽고 쓰기에 대한 강박이 사라지니 좋았고 이대로 글을 안 읽고 안 쓰고 살아도 괜찮겠다 싶었는데 한국에 돌아오니 그 마음이 사라져 2달 사이 나온 신간을 한꺼번에 찾아 읽게 되었다. 무더운 남쪽 나라가 내게는 추억이 없는 편안한 곳이었던 셈이지만 거기 머물렀던 탓에 역시 추억이 생겼다. 세상 어느 낯선 곳을 가더라도 또 기억을 쌓고 과거를 만들겠지. 결국 영화 속의 인물들이 소망했던 따뜻한 곳은 물리적인 장소를 의미하는 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아팠던 기억을 잊어버리거나 적어도 그 기억과 화해할 때만이 진정 따뜻한 장소와 만날 수 있다는 것. 애증은 고되니 너무 오래 묵히지 않고 자주 바람에 놓아버리며 살고 싶다. 한 마을이 겪는 재개발이나 어떤 변화 가운데 가장 혹독하고 극적인 것은 역시 수몰 마을 아닐까. 나는 그에 관해 찰칵 한 점 풍경처럼 뇌리에 찍힌 이미지가 있다. 춘천 소양호에서 만난 검은 당산나무 모습이다. 어느 해 여름 춘천에 일이 있어 갔다가 오랜만에 소양호를 볼까 해서 들렀더니 호수 수위가 낮아지다 못해 바닥이 드러나 갈라져 있었다. 찰랑찰랑 물결이 빛나는 소양호만 상상하다 낯선 광경에 묘한 충격을 받았는데 그제야 여름 가뭄이 극심했음을 깨달았다. 물 밑에 가라앉았던 옛 마을터가 군데군데 보이고 굵고 검은 나무가 둥치까지 드러난 모습. 지나던 관광객들이 수근거리며 멀리서 사진을 찍었다. 당산나무라고 했다. 40년 만에 물 위로 나온 나무의 시신은 여전히 꼿꼿했다. 원래 있을 곳이 아닌 호수 아래서 긴 시간 무엇을 기다렸을지는 알 길 없지만 언젠가 가뭄이와 머리를 내밀 거라고, 이파리 하나 없는 검은 뼈와 힘줄 같은 둥치를 다시 내보일 날이 있을 거라고 나무는 알았을까. 친구들과 같이 살았던 시절 우리는 안성 고3 저수지 좌대 낚시에 단단히 빠져 있었다. 고즈넉한 호수에서 이틀 사흘 머물다 보면 낚시는 핑계일 뿐 그저 이렇게 청춘을 허비하고 있구나 싶었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과수원 집으로 돌아와 한숨 돌리다 누군가 불쑥 다시 낚시터로 갈래? 했을 때 다들 그래, 짐을 그대로 들고 저수지로 가는 버스에 올랐던 날도 있었다. 왜 그리 그 호수에 중독됐었는지 모르겠다.
사실 처음에만 물고기를 잡아 매운탕을 끓이고 밥을 지어 먹었지. 나중엔 그냥 물을 바라보며 서로 이야기하는 게 좋았던 것 같다. 다른 낚시꾼들에게 방해될까 소리를 낮춘 채 소곤소곤. 불빛 아래 가져간 책을 읽다 담요를 덮고 설핏 잠이 들면 물결이 흔들리는 대로 몸도 따라 가볍게 흔들리던. 그러다 어슴푸레한 새벽에 깨어 물 안개 낀 산과 호수를 보고 있노라면 이대로 시간이 멈추거나 사라져버려도 좋겠다고 생각했다. 호수 아래 수몰 마을이 있다는 것은 낚싯배를 내주던 가게 주인에게서 들었다. 주인은 마치 물밑이 보인다는 듯이 손가락으로 수면 여기저기를 가리키며 저기는 길이었고 저기는 집터였고 라고 했다. 내가 앉아있는 물 아래가 마을이었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이상했다. 마치 다른 세계로 건너가는 곳에 앉아있는 듯한 이미지였기에 그 부질없는 순간들을 사랑했다. 이것도 촛불 냄새가 나는 밤에 쓰는 이야기이고 해가 뜬 뒤 다시 읽으면 후회할지 모를 고백이지만 그때 내 마음은 그랬다. 참 사라지고 싶었다. 지금 사는 파주 인근에는 거의 폐허가 된 낡은 유원지가 있다. 아이가 꼬마였을 때 그곳 놀이기구와 호수 오리배를 타며 같이 놀았는데 점차 한적해지고 낡아가더니 폐업한 지 오래되었다. 차를 타고 지나다 적막하게 녹슬어가는 유원지를 보면 언젠가의 그 호수들 같다. 화창한 날 풍선을 손에 들고 입가에 아이스크림을 묻힌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뛰어다니는 풍경은 다 사라졌지만 없었던 일은 아니었다. 언제나 시공간에는 겹쳐 보이는 것들이 있다. 환청 같은 웃음소리, 이름을 부르는 소리. 그것들이 사라진 자리는 아득하지만 나는 그 아득함만 남은 자리에서 이야기가 솟아난다고 생각하나 보다. 가뭄이 끝나면 호수의 수위는 제자리로 돌아오고 검은 당산나무의 흔적은 자취 없이 사라지지만 수면 아래 그 나무가 있다는 것을 여전히 안다. 마을 길과 허물어진 담벼락도 부서진 지붕들이 있다는 것도 그 가라앉은 마을들은 누군가가 무의식 숨겨놓은 기억의 폐허처럼 느껴진다. 그게 애잔한 까닭은 그 속에 많은 이들이 남기고 간 추억이 있기 때문. 폐허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 아니다. 한때 뚜렷이 있었다가 무너진 곳이고 많은 것들이 빠져나가 비어버린 곳. 큰 물길이 덮어 숨어버린 곳이다. 애초 없었다면 아무렇지 않겠으나 폐허는 너무나 있었던 장소이기 때문에 폐허라고 불린다. 추억이 없는 따뜻한 곳의 대척점에 실은 쓸쓸하고 아름다운 폐허가 있다. 오늘 함께한 책은 이도우 작가의 밤은 이야기하기 좋은 시간이니까요 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문제는 잘 보이는데 정작 내 문제는 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족, 친구들이
나를 위해 해주는 진심 어린 충고가 있지만 정작 그 순간에는 그러한 것들이 내게 와닿지 않죠. 그럴 때는 그 문제에서 벗어나 잠시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왜 그랬을까 싶은 일들. 그 시간만큼의 경험치가 쌓여서인지 아니면 그때보다 한 발짝 물러서서 조금은 객관적인 내가 된 것인지 몰라도 어쨌든 우리는 몇 박자 조금 늦게 깨닫게 되는 날들이 많은 것 같아요. 조금 더 빨리 알았더라면 좋았겠지만 그런 게 바로 우리네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